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네, 옥선이의 영화 이야기입니다. 영화 칼럼니스트 옥선이 씨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영화 얘기도 좋지만 놀러 갔다 오신 얘기부터 해보시죠. 네, 제 동생이 어디 당첨됐다고요. 저는 네. 펜션은 너무 비싸서 그런 데는 네. 안 가는데 네. 당첨됐으니 공짜다. 그래서 저희 세 자매와 어머니 모시고 네. 이제 그 현리 쪽에 있는 펜션을 한 군데 갔었고요. 네. 그 갔다가 이제 운악산 현등사를 갔었는데 네. 풍광이 굉장히 좋고요. 아, 그래요? 새로 요즘 불사 같은 거 할 때 보면 네. 굉장히 요란하게 막 돈 들인 막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참 왜 사찰 풍경을 이렇게 망치나 이 좋은 자연 속에서 너무 네. 어마어마하게 짓는다 그랬는데 네. 그 현등사는 참 사찰을 곱게 짓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네. 산세와 잘 어울려서 참 의식 있는 주지 스님이 계신 게 네. 아닌가 그런 네.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네, 그럴 때는 정말 뵙고 싶죠. 아유, 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수도를 하시길래 이렇게 곱게 네. 하시나. 네. 네, 오늘 영화 얘기로 가겠습니다. 어떤 영화죠? 네, 요즘 동화를 새롭게 해석하고 수용한 영화들이 많이 개봉이 되고 있어서요. 네. 투사가 된 백설공주 이야기인 백설공주의 마지막 키스 이 작품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그 동화라는 게 여성의 수동적 판타지를 극대화시킨다. 그래서 왕자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네, 키스할 때까지 눈 감고 기다린다. 네. 뭐 이래서 페미니스트들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요새는 이게 동화의 한계구나. 그래서 네. 할리우드 제작자를 비롯해서 세계 각국의 영화 제작자들이 이제 왕자님의 키스를 기다리지 않는 자립심 강한 공주라든가 여성끼리의 우정 등을 내세우든가 아니면은 오히려 마녀들 쪽에 좀 더 초점을 맞춘 그런 영화라든가 이렇게 네. 해서 새로운 해석을 가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이제 최근에 개봉된 것들을 보면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이 눈의 여왕을 원전인 디즈니 애니메이션 겨울왕국이 엄청나게 네. 히트를 했죠. 네. 저는 보지 못했는데 아마 두 공주의 자매가 왕국을 구한다는 그런 설정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리고 안젤리나 졸리 카리스마와 싱크로율만으로도 화제가 되기에 충분한 말레피센트. 네. 저는 정말 좋았거든요. 그러세요? 네, 아직 이게 못 봤어요. 영화 자체의 완성도라기보다는 아마 안젤리나 졸리가 워낙 또 안젤리나 졸리를 편애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막 그 카리스마에다가 막 네. 그 사람의 행동이라든가 일상이 분장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멋있었어요. 근데 이 말레피센트는 잠자는 숲속의 공주를 텍스트로 삼았는데요. 오로라 공주에게 16살이 되는 날 날카로운 물레 바늘에 찔려서 깊은 잠에 빠지리라 이런 저주를 내렸던 마녀 말레피센트가 왜 그런 저주를 내렸는가 네.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춘 영화입니다. 진짜 이제까진 영화는 공주 아니면 나쁜 엄마한테. 네. 네. 근데 이제 저주를 내릴 수밖에 없었던 마녀의 과거, 그러니까 사랑했던 남자친구가 왕국을 얻기 위해서 이제 말레피센트의 날개를 잘라버리는 그런 네. 몹쓸 짓을 저질렀기 네, 때문에 네. 이제 그런 저주를 하게 되고요. 네. 근데 이제 막상 공주가 자라는 걸 보면서는 모성애가 싹이 터서 네. 공주가 오히려 아버지를 택하지 않고 이 말레피센트 쪽을 택한다는 그런 내용의 아주 영리한 영화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가 또 유명했던 건 저기 안젤리나 졸리의 친딸이 출연을 해서 네. 굉장히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좀 아쉬웠던 작품도 있었어요. 프랑스판 미녀와 에스가 최근에 개봉을 했는데 네. 잔 마리 르프랭스 드 보몽 여사가 쓴 1756년에 정리하고 발표했던 오리지널에 무척 충실한 영화다 이런 광고를 했는데요. 네. 그게 오히려 더 패착이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루한 스토리? 네, 그리고 뭐 별다른 해석도 없고요. 네, 네. 무엇보다 아쉬운 건 2014년판 미녀와 야수가 이게 정말 프랑스에서 만든 거 맞아? 그럴 정도로 그래픽도 좀 엉성하고요. 네. 아주 아쉬웠던 게 의상이었어요. 의상이 정말 유치찬란하게 그지없어서 네. 저는 프랑스는 우리가 의상의 나라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게 아쉬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장 꼭도와 르네 클레망이 1946년에 만들었던 흑백 고전 미녀와 야수가 훨씬 좋다.
또 디즈니가 만들었던 미녀와의 하수도 있었잖아요. 누가요? 네, 디즈니가 만든. 아, 네, 디즈니가 만든 그 애니메이션도 네, 있죠. 네. 네, 근데 저는 이 흑백 영화를 무척 좋아해서 참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왕자와 공주가 등장하는 동화를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게 독일의 그림 형제 작가가 네. 쓴 그 전래 이야기를 모아서 정리한 백설공주죠. 네. 그 세계적인 그 이렇게 영화가 많이 이렇게 이렇게 정리해서 이렇게 해놓은 사이트가 imdb.com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네. 여기를 검색해 보면 세계 각국에서 만들어진 200여 편의 백설공주 관련 영화들이 뜨게 됩니다. 제목이 쫙 떠요. 네, 네. 근데 2012년은 백설공주 그 동화가 탄생한 지 200주년이 되는 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3편의 영화가 개봉되었는데요. 네. 모두 다 마녀 같은 악한 인물에게 더 관심을 쏟은 영화라는 공통점. 그래서 뭐 이불킨이나 계모 여왕이나 계모를 연기한 배우들이 아주 네. 유명한 배우들을 캐스팅해서 그 카리스마를 이렇게 과시한 그런 영화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영화들이 이미 개봉됐냐 하면 루퍼트 샌더즈 감독이 판타지 액션으로 표현한 백설공주 이야기인 스노우 파이트 앤 더 헌츠맨이라는 영화가 개봉을 이미 했었는데요. 네. 샤를리즈 테론이 이불퀸 라베나 역할을 맡았어요. 그래서 스노우 파이트, 백설공주 역을 따낸 떠오르는 스타 크리스틴 스튜어트에게 아주 검은 그림자를 길게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감독 중에 타셈 싱이라는 인도 출신의 미국 감독이 있는데요. 네. 그 인도의 그런 데서 자라서 그런지 막 이렇게 미술이라든가 의상이라든가 굉장히 화려하게 하는 그런 감독이 타셈 싱인데 네네. 백설공주를 2012년에 이 사람도 내놨는데 원제목이 미러미러예요. 거울아 거울아. 아, 네네네. 그런 이런 원제목이라든가 감독이 여태까지 만들어왔던 그런 작품들 그리고 그 계모 여왕을 세계적인 스타 줄리아 로버츠에게 네. 맡긴 데서도 알 수 있듯이 거울만 보고 사는 계모 그러니까 미모와 사치에만 관심 있는 계모 여왕을 위해서 미술 의상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화려하게 복무하는 그런 영화예요. 영화 네. 자체는 좀 수준이 떨어지지만 볼거리 면에서는 정말 단연 압도적인 아, 네.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세 번째 소개해드릴 백설공주 영화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백설공주의 마지막 키스. 프랑스 영화, 스페인 영화입니다. 네. 비디오 자료 올라갑니다. 마르데스님이 백설공주의 마지막 네. 키스 포스터 올려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작품은 스페인의 파블로 베르헤르 감독, 63년생이네요. 네. 이 연출한 작품인데 역시 2012년에 나왔고요. 동화 원작 영화들이 모두 그러하듯이 백설공주의 마지막 키스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른들을 위한 잔혹 동화가 어떻게 어린이들을 위한 그런 배드타임 스토리로 바뀌었는가 하는 거를 조금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안데르산과 그림 형제 등의 동화가 원래 이야기나 원래 전설은 굉장히 잔혹하다고 그래요. 네, 그런 것들을 기괴하죠? 네, 디즈니가 이제 많이 바꾼 네. 건데요. 네. 그림 형제가 원래 유럽 곳곳에 퍼져 있었던 전설을 채집할 당시의 백설공주 이야기는 좀 끔찍합니다. 아버지 왕과 근친상간을 벌이다 어머니 왕비에게 발각되어서 쫓겨난 공주는 아이고, 정말 충격을 아침에 듣긴 좀 그러시죠. 네. 난쟁이들에게 구제가 되지만 어머니가 여러 번 자객을 보냈다. 그리고 여성의 시신을 즐기던 변태 왕자가 죽은 공주 시신을 품었는데 공주가 깨어났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원래 완전히 그런 전설이었다고 네, 해요. 하여튼 그 유럽 동화도 이상해요. 네, 근데 이제 이거를 그림 형제가 친어머니를 계모로 바꿨고 근친상간 아예 빼버렸고 말하는 마법의 거울을 추가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영화 또 스페인 영화 백설공주의 마지막 키스는 그림 형제가 만들어낸 그 동화를 일부 차용하거나 빼거나 변형도 시키고 다른 동화에서 또 유명한 상징들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더 원작 이제 전설에서 다시 한번 변형된 게 그림 형제의 이야기고 그걸 네. 다시 또 변형시킨 게 오늘 소개해드리는 백설공주의 마지막 키스가 되겠습니다. 지금 나르디스님이 올려준 이 네. 사진들을 굉장히 보니까 멋지죠? 이게 지금 스페인인가요? 네, 이 백설공주의 마지막 키스에 나오는 장면들을 올려주셨어요. 네, 네. 네, 굉장히 멋있는 영화인데 화려한 볼거리. 이게 나르디스님 올려주신 사진들만 봐도 이게 마치 그 오페라 카르멘을 보는 듯한 네.
아,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런데 이 스페인으로 가서는 이 스토리가 어떻게 변하나요? 네. 이제 줄거리 말씀드리겠습니다. 1920년대 세빌리아가 무대입니다. 유명한 투사인 안토니오 비알타는 아름다운 플라멩고 무용수 출신의 아내 카르멘의 응원을 받으면서 투 경기를 하던 중에 카메라맨이 몰래 플래시를 터뜨리는 바람에 실수를 해서 소에 바치게 돼요. 네. 이에 충격받은 만삭의 아내 카르멘은 급작스럽게 출산을 하다가 네네. 숨을 거두게 됩니다. 네. 하반신이 마비된 투사 비알타는 사랑하는 아내의 목숨과 맞바꾸어 태어난 딸 카르멘시타를 외면하고 간호사 엔카르나 이 사람이 정말 악역을 엄청 잘했어요. 아, 마리벨 베르두. 스페인의 아주 유명한 배우고요. 네. 이 마리벨 베르두가 시간이 날 때까지 감독이 계속 기다렸다고 해요. 출연을 해주길 원해서. 네. 네. 어쨌든 간호사랑 재혼을 하죠. 네. 외할머니 콘차 이 역할을 맡은 배우도 안젤라 몰리나라고 해서 스페인 영화를 보면 아마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이제 많이 봤어요. 네. 지금도 정말 몸매가 할머니라고 믿기지 않게 멋있는 그런 분이세요. 그리고 뭐 우리가 지금 볼 때 육감적인 미녀는 아닌데 네. 아주 품이 있고 분위기 네, 있는. 네, 맞습니다. 네. 그 외할머니 콘차의 극진한 보살핌 아래 성년식을 맞은 카르멘시타. 이제 여기까지는 아역인데요. 네. 소피아 오리아라는 아주 그만 5천 명 중에 선발됐다는 예쁜 배우가 네. 했어요. 보통 이런데 하면 항상 5천 명 네, 정도라고 말을 하죠. 네, 네. 카르멘시타는 외할머니의 급작스런 죽음으로 인해서 성년식의 하얀 드레스를 검게 물들이고 장례식을 치르게 됩니다. 네. 아버지의 저택으로 가게 된 카르멘시타는 계모의 명령으로 지하 방에서 지내면서 하녀처럼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 어느 날 2층엔 올라가지 말아라 라고 명령을 했던 계모의 말을 어기고 네. 살금살금 2층으로 올라갔다가 네. 그 계모에게 학대당하고 있는 휠체어 신세의 아버지를 발견하게 되지요. 네. 새엄마가 운전수와 놀아나고 사냥을 다니고 막 사치를 하는 동안에 몰래 2층의 아버지를 찾아가서 플라멩고 춤도 추고 아버지로부터 투우도 배우면서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내지만 그걸 눈치챈 계모가 이제 아버지를 아래층으로 떠밀어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네. 고아가 된 거죠. 네. 성인이 된 카르멘 이 역할은 마카레나 그라시아라는 역시 이제 완전 신인 배우가 맡았는데요. 그래요? 네. 카르멘은 운전수의 겁탈을 피해서 도망을 가다가 호숫가에 몸을 던지게 됩니다. 역시 엽기도 엽기. 네. 네. 근데 이제 6난장이 보통 우리가 동화에서 7난장이로 알고 네, 있는데 네. 이 영화에서 6난장이들에게 네. 발견이 된 근데 기억 상실에 걸린 카르멘이에요. 네. 그래 백설공주로 불리게 됩니다. 난쟁이들이 이제 그렇게 불러요. 네. 그래서 이 난쟁이들과 투쇼를 하면서 여행을 다니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사진에 투사 사진은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원래 이제 기억 상실에 네. 걸리긴 했지만 네. 투우 솜씨만은 이제 여전했던 네, 네. 거죠. 네. 발군의 투우 실력을 발휘하는 백설공주를 알아본 사람이 아버지 비알타의 옛날 매니저인 할아버지였어요. 그래서 그분 덕분에 신분과 기억을 되찾고 카르멘은 네. 세빌리아에서 마타도르라는 게 이제 그 투우사의 투사죠. 이제, 네. 투우사로 이제 화려하게 데뷔를 하게 네, 됩니다. 네. 그런데 경기장을 찾은 계모가 건넨 독사과를 먹고 성공의 순간에 그만 숨을 거두고 말아요. 이제 원전과 가상이 이제 섞이는 거예요. 네. 네. 글을 모르는 시절에 백설공주가 이제 종신계약서에 이제 네. 사인을 했기 때문에 그 네. 악독한 매니저가 돈을 받고 카르멘의 시신에 키스를 하는 그런 장사를 벌입니다. 그래서 이건 많은 또 사람들이 연예계 비리가 또 섞였고. 네. 그래서 투명 간 속에 카르멘 시신은 이렇게 많은 무사람들의 억지 키스를 받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는데 다행히 네. 착한 난장이의 키스에 한 줄기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네. 이상이 줄거리예요. 우리가 알고 있던 스토리랑은 굉장히 많이 다르죠. 네. 네. 백설공주의 마지막 키스는 투와 플라멩코의 나라 스페인 문화를 아주 매끄럽게 대입시킨 1920년대 스페인 배경의 백설공주 이야기입니다. 네. 투사가 된 백설공주, 간호사였던 계모에게 휘둘리다 죽는 투사 아버지는 잠깐이나마 직업을 갖는다는 것 외에는 동화 속 인물 성격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네. 난쟁이들도 쇼 비즈니스맨이라는 밥벌이를 갖고 있기는 하지만 6명뿐이고요. 네. 그중에 한 명이 백설공주를 질투해서 모함하다가 개가 전선해서 계모를 죽이는 데 앞장서고요. 네. 가장 착하고 또 준수한
또 다른 난쟁이는 백설공주를 호수에서 건지고 사랑하고 키스를 하는 왕자님 역할을 대신하게 됩니다. 네. 화려한 의상과 집치장 등 미모와 부위에 집착하는 계모에게 있어서 말하는 거울 역할은 잡지, 즉 미디어하고 운전사가 대신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치하고 돈 많고 막 이렇게 집자랑하는 그런 계모는 자신이 잡지의 표지 인물로 실릴 걸 기대하고 믿었었는데 그만 투사로 유명해진 카르멘이 표지 인물로 나오니까 굉장히 화를 내요. 그러니까 이 잡지는 곧 왕비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부유하지만 백설공주가 더 아름다워요. 라고 말하는 거울에 비유할 수가 있겠죠. 정말 참. 그런데 아쉽게도 백설공주의 마지막 키스는 마지막 부분에서 결정적으로 현대 여성과 페미니스트들의 기대를 배반을 합니다. 아버지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투우사로서 성공해서 재산과 이름을 되찾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죠? 웬일인지 무력하고 어리석었던 아버지처럼 계모의 계략에 빠져서 성공의 순간에 어이없게 숨을 거두는 겁니다. 더구나 글도 모르던 그 무지한 백설공주 시절에 종신계약서에 사인을 한 탓에 시신 상대로 문 남자들의 키스 대상이 된다는 건 정말 불쾌하게 그 페미니스트들이 분해해야 할 상황이네요. 길게 줄 선 남녀들이 돈을 내고 백설공주 입술에 입술을 부벼대는 장면은 그냥 단순한 키스라기보다는 뭐 시신무역이고 시신 윤관의 다름이 아닌 그렇게 읽힙니다. 그래서 동화로 그칠 수 없는 몹시 불쾌한 장면이고 감독의 의도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정말 그 감독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넣었는지 정말 궁금해요. 그 외 동화 상징들이 또 아주 많은데요. 카르멘 시타의 성인식용 드레스를 바느질하다가 할머니가 이제 손에 찔려서 피를 흘리는 장면에서는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레코드 바늘을 유난히 이제 자주 부각시키는 그런 장면들에서는 잠자는 숲속의 공주에서 이제 그 물레 그 바늘을 떠올리게 하고요. 외할머니 집에서부터 따라온 애완닭 페페를 찾다가 아빠의 방에 이르게 되는 장면은 하얀 토끼를 쫓다가 새로운 세상에 발을 디디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서 영감을 얻은 것으로 보여요. 그런가 하면 계모가 펠리시타를 웬일인지 저녁 식탁에 모여서 같이 밥을 먹자고 할 때 내놓은 요리가 펠리시타가 유일하게 위안거리를 삼았던 애완닭 페페예요. 지금 여기서 펠리시타가 누구죠? 펠리시타가 어린 시절에 그 백설공주. 그 닭을 요리를 해갖고 강제로 먹게 합니다. 자기 애완닭을. 그때 이제 식탁이 아주 몹시 길어요. 그래서 이 끝에 이제 계모가 앉아 있고 이쪽이 이제 카르멘. 그때 그런 장면들은 미녀와 야수에서 우리가 익히 봤잖아요. 야수와 미녀가 이렇게 식탁 아주 굉장히 긴 식탁을 사이에 두고 이과 저 끝에 앉아 있는. 그 가끔가다 유럽 뭐 왕실 영화를 봐도 둘이 부부가 밥을 먹어도 자꾸 떨어져서 먹더라고요. 보통 사이 나쁜 관계를 이야기할 때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쁜 점만 있는 건 아니고요. 참 좋은 점도 장점이 많은데요. 이제 장점을 소개해드릴 차례인데요. 백설공주의 마지막 키스에 대한 찬사는 흑백 무성영화 스타일에서 거기에 다 모아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뚜렷한 음영과 가장된 연기 아래서 인물이나 스토리가 선하게 완전히 대비되고요. 그러다가 침묵을 가르는 박수와 기타의 플라멩고 선율은 정말 대단히 신선하게 다가옵니다. 그런가 하면 이게 흑백 영화지만 칼라로 다시 보고 싶다. 그럴 정도로 화려한 투사의 복장과 계모의 의상은 레미제라블로 상을 받았던 그 파코 델가도라는 분의 손에서 탄생한 거라고 해요. 정말 멋있습니다. 의상들이. 그런가 하면 카메라와 추금기와 자동차가 등장했던 1920년대에 관련된 이제 소품이라든가 세빌리아의 건축 디자인 그리고 투장 같은 그런 모습들은 이국 정서를 자극합니다. 감독 파블로 베르헤르는 크리스티나 가르시아 로데로라는 분의 그 흑백 사진집 스페인의 숨겨진 모습들 여기에서 그 난쟁이 투사들의 사진에 깊은 인상을 받아서 난쟁이들과 함께하는 백설공주 이야기를 흑백 무성영화 스타일로 만들겠다라고 결심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스토리보드를 준비하던 단계에서 2011년에 칸느 영화제에서 미셸 아자나비슈스의 흑백 무성영화 시대 배경인 흑백 무성영화 스타일의 영화 아티스트가 대상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몹시 실망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하려던 건 딴 사람이 이제 먼저 해서 상을 크게 받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프레드 히치코크의 레베카라든가 사이코, 네. 그리고 루이스 부뉴엘, 토드 브라우닝, 그리고 현재 스페인을 대표하는 감독 페드로 알모도바르의 영화 등에서 힌트를 얻어서 흑백 무성 영화 스타일로 백설공주의 마지막 키스를 완성한 것은 그만큼 흑백 무성 영화에 대한 애정이 깊었기 때문입니다. 네. 파블로 베르헤르는 백설공주의 마지막 키스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유럽 그 무성 영화에 대한 애정의 그러니까 러브레터다. 그렇게 표현을 했을 정도니까요. 네. 그는 특히 프랑스 강독 아벨 강스를 굉장히 신으로 여길 만큼 존경한다고 했고요. 네. 나폴레옹 같은 영화들이 정말 좋았다고 그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근데 촬영은 흑백으로 한 건 아닙니다. 요즘은 흑백 필름이 더 비싸고요. 현상하는 것도 그래서 귀하고 그래서 그래요? 칼라로 촬영을 한 후에 네네. 아티스트도 그랬어요. 칼라로 촬영을 일단 해서 네. 후반 작업에서 흑백으로 변화를 시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계모 역할을 맡은 그 유명한 배우 마르벨 베르두가 이제 시간이 날 때까지 계속 기다렸기 때문에 네. 기획에서 발표까지 무려 8년이 걸렸고요. 네. 상도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주로 스페인 쪽의 상들이 많은데 네. 산 세바스찬 국제영화제에서 심사위원 특별상과 여우주연상 당연히 마르벨 베르두가 받았어요. 백설공주 역할을 맡은 배우가 아니라 네. 네. 그 밖에도 뭐 고야상, 뭐 가우디상, 뭐 스페인 영화작가협회상 등 막 여러 개의 상을 받아서 무려 39개의 트로피를 받았고 네. 2013년 85회 아카데미 영화제에는 스페인 대표작으로 출품돼서 네. 했습니다. 네. 좀 특이할 만한 평가로는 영화평론가 중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아마 퓰리처상을 수상한 시카고 선타임즈의 로저 에버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이 사람이 5점 만점에 별 4개를 줬어요. 그러면서 이 영화에 대해서 평하기를 1920년대의 위대한 무성영화 감독 작품들을 자기화했다. 네. 특히 사악한 계모의 사도마조히즘. 사도마조히즘 뭐예요? 자학과 피하기 뒤엉킨 그런 그걸 다 겸비한 네. 뭐 이렇게 들으면 되시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영화 안에서 계모가 굉장히 두드러질 수밖에 그러네요. 없어요. 그러네요. 성격 캐릭터가. 네. 그런 계모의 사도마조히즘이 돋보인다. 그러면서 자신이 선정한 작품들을 상영하는 2013년 로저 에버트의 뭐 아주 좋은 영화 페스티벌 뭐 여기에 선정을 해서 상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네. 정도로 아주 좋아했다는 얘기죠. 네. 감독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면요. 네. 파블로 베르헤르는 1963년 스페인의 빌바오에서 태어났어요. 네. 저는 사회 시간에 옛날 지리 시간에 빌바오 그러면 탄광지대 뭐 이렇게 배웠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가요? 네. 그래서 88년에 단편 SF 영화 마마로 여러 영화제에서 상을 받으면서 데뷔를 했고요. 국비 장학금을 받아서 뉴욕 대학에서 수학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의 대학 졸업 작품인 진실과 아름다움이 여러 상에 이제 올랐고, 그래서 이제 졸업 후에는 캠브리지, 프린스턴, 예일, 소르본, 페미스 이런 데서 공부도 하고 가르치기도 했다고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일본 밴드 소피아의 뮤직비디오를 만들기로 했고요. 네. 첫 장편 데뷔작이 프랑코 시대를 마감한 스페인을 무대로 해서 북유럽에 수출할 포르노 영화를 제작하게 된 백과사전 세일즈맨의 이야기를 그린 토레몰리노스 73이에요. 이 영화로 또 세계 각국 여러 영화제에서 상을 많이 받았고 흥행에도 크게 성공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그 백설공주의 마지막 키스로 더 한번 이제 스페인의 미래를 이어갈 그런 영화 감독으로 부각이 되게 된 거죠. 그러면은 제일 유명한 감독은 알모도바르예요? 페드로 알모도바르가 현재로서는 제일 유명하고요. 우리가 스페인 하면 이렇게 어떤 특별한 정서가 있잖아요. 네. 플라멩고라든가 네. 화려한 색채라든가 뭐 그런 이미지들을 아마 페드로 알모도바르가 다 구현하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정말 이렇게 전형적인 그런 영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네. 이제 어릴 캐톨릭이 되게 스페인은 네. 강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캐톨릭 학교에서 자랐을 때 성장 과정에 트라우마가 굉장히 많았고 네. 또 동성애자고 그래서 네. 페드로 알모도바르의 영화도 쉽게 읽히는 그런 영화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네, 네. 그래요. 우리가 그냥 해피엔딩으로 순한 이야기를 생각했던 이 백설공주라든가 어떤 그런 정형화된 동화가 이런 변형된 형태를 갖추게 된 건 그 시대가 또 요구하는 네. 그런 바가 있어서 그러겠죠.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옥선희 씨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